원금이 만약에 뭐 1,000이 들어갔으면 그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2,000 이상을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1,000을 그냥 다 찾고 나면 1,000이 남잖아요. 근데 그 1,000은 없던 돈이에요. 손실 구간이 없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고민한다면 1억일 때 비싸서 못 들어왔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렴해질 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저 밑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봤으면 이런 어떤 조정장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니월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과기부 주간에 블록체인 기소 관련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닷컴에서 블록체인과 미래의 경제라는 주제로 칼럼도 쓰고 있는 김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반영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비트코인이 그 ETF 승인 이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통 뭐 1억쯤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 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비해서 정고점도 이미 돌파를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충분히 가격의 어떤 상승을 많이 이끌어냈죠. 그래서 이쯤 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쟁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좀 이게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조정은 당연히 이 정도 오면 있어야 되는 조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 조정의 시기가 적당히 왔을 뿐인데, 근데 이게 정말 조정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건지, 그런 좀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정과 하락 추세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조정은 원래 그냥 계속 이 차트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다가 올라갔다가 조정받다가, 지금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최근까지 계속 상승세였어요. 그래서 상승으로 계속 갔는데 가다가도 중간중간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단순한 조정이 아니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거면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게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 보통 뭐 월봉, 뭐 주봉, 일봉 기준으로 이 차트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봉은 당연히 하락이고, 근데 주봉도 최근에 그 추세가 한번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락 추세인 걸로, 그거 이제 보통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데드크로스가 얼마 전에 좀 확정이라기보다는 한번 꺾여서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지만 그러한 추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월봉 기준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월봉 기준으로는 상승이지만 일봉과 주봉에서는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주봉에서 하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켜봐서 계속 하락 추세로 갈 건지, 그게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도 추세가 이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트를 봐야 돼. 아직까지는 뭔가 이제 판단하기 조금 힘들고, 이게 조정인 건지 아니면 진짜 추세가 바뀌는 건지,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이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락이라고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시장의 이슈들도 있지만, 뭐 차트로만 봤을 때는 보통 주봉 기준에 이제 약간 하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뭐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가능성을 위로도 좀 봐야 되고 아래로도 여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 오를 때도 급격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한번 이렇게 쭉 내리면 또 급격하게 내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하락도 꽤 많이 열려 있다, 밑으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고, 만약에 근데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투자를 고민한다면 1억일 때 비싸서 못 들어왔던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저렴해질 때 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저 밑에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봤으면 이런 어떤 조정장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1억 고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시장인데, 들어올 시점에서 내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다면,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한 1년, 2년, 3년 보고 들어온 거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장 자체가 이렇게 된 거는 뭐 특이한 건 아니고, 원래 비트코인
시장이 항상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에 비해서 뭐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항상 있어왔던 일이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던 거 아닐까요? 아,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20% 떨어진 건데 조금 몇 개월 뒤로 가보면 이게 또 한 50%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60, 70도 올랐으니까 뭐 3천만 원에서 1억까지 갔으니까 그러면 뭐 그 정도 갭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떨어지는 거는 좀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엔 또 힘들죠. 이번 반감기를 맞이하고 난 후 역대 반감기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반감기, 지난 반감기하고 이번 반감기는 일단 비트코인 ETF 승인이 가장 큰 이슈고요. 가장 크고, 그리고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얻어갈 수 있는 수량이 계속 주는 거거든요. 계속 준다는 것은 그 채굴 시장이 좀 변화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반감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의 어떤 변동폭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그런 메커니즘을 향해서 점점 간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 반감기랑은 비트코인 ETF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겼고, 그런 부분 플러스, 근데 올해는 또 독특하게 또 전쟁의 어떤 리스크가 또 생기면서 반감기 외에 좀 다른 요소들이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또한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아, 예. 금리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근데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과거에 보면 몇 번의 반감기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이 원래 작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홀로 좀 존재한 시장이었는데 최근에는 특히 비트코인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자산 시장에서 편입이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지 전체 시장과 같이 가는 패턴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무래도 뭐 주식과 이런 모든 자산 시장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 영향으로 반감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제 빠지는 그런 이제 영향을 준 거죠.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없다면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금리를 내리는 게 좋은 거죠. 비트코인 시장으로. 금리를 내려야지 자금이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 시장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려야 되는 건데, 내리면 그게 호재인데 그게 분명히 영향이 있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내리지 않고 뭐 유지하거나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그런 상황은 이 비트코인 시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또 승인된 상황에서는 금리 영향이 더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이라는 의미는 미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식 사듯이 똑같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는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이 뭐 주식과 뭐 다른 ETF 사면서 비트코인 ETF도 같이 한두 개씩 더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인하하지 않고 올라가면 결국 주식 시장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주식을 빼면서 비트코인 ETF에 있는 비트코인까지 같이 이제 빼게 되는 거죠. 같은 주식처럼 보게 되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것 플러스 원래 그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자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영향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전쟁과 비트코인에 대한 관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그 전쟁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비트코인이 전쟁에 대비해서 굉장히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맞다는 의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계속 가격 변동이 계속 심할 거예요. 이런 가격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의미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비트코인 가치를 받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전자산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전쟁 같은 리스크, 그럴 때 그 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해치 자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동이 편하고 뭐 국가 간 경계도 없고 자산을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비트코인 특징 때문에 전쟁에 있을 때 어떤 뭐 달러라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제일 안전자산으로 치면 뭐 채권 같은 거겠죠. 국채 같은 거. 그러한 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런 자산의 위치가 아니고 굉장히 그 투자로서는 매력이 있지만 아직 시장의 인정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더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면 큰 투자자들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빼고 모든 자금을 빼서 뭐 현금화하든지 아니면 채권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리스크가 커졌으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의 자금도 당연히 빼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는 비트코인의 자금은 더 급격하게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안 좋은 케이스로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악재인 거고. 전쟁이 큰 무리 없이 그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이렇게만 흘러간다면 아주 큰 악재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전쟁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가 있긴 합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가상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보통 공약을 내놓는 걸 보면 특히 트럼프가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도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만약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뭐 바이든도 친암호화폐 정책을 좀 취하긴 한데 트럼프가 좀 더 적극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지정이 된다면 실제 제도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니까 예를 들어 지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해요. 작은 뭐 커피숍이라든지 작은 뭐 소상공인 같은 업체에서는 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큰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맥도날드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비트코인 결제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는 게 아니고 받을 수는 있지만 받게 되면 세금 처리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받지 않는 건데 트럼프가 얘기해 준 거는 뭐냐면 결국에 그런 큰 기업들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서 세금 처리를 내가 해주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데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도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는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네? 그리고 그걸 결제를 받고 나서 얘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처리하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급격한 인식의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당선 여부에 따라서 이 시장 자체도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 트럼프가 원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의 입장이 변화된 계기가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 뭐 다 그렇겠지만 일단 당선이 돼야 되니까 유권자들의 표를 얻어야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은 이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그게 일단 가장 크겠죠.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정책에도 조금씩 넣고 아마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주류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트럼프라든지 바이든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경합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합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진짜 한 표라도 더 얻어야지 당선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경합주들에서 어떤 아직 소수이긴 하죠.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소수인데 그 소수의 표를 다 얻게 되면 결국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굉장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비트코인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좀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생겨서 올 초하고는 좀 다르게 금리 인하도 굉장히 불분명해졌고 전쟁 이슈가 가장 크죠. 전쟁 이슈의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투자라는 것은 이 심리이기도 하고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 그 현재에 대한 어떤 가능성, 기대 심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반영되거든요. 올 초에는 굉장히 기대 심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커서 이 장을 이만큼 이끌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기대 심리를 이끌 만한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많이 있나 보면 또 크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은 또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정체기하고 어떤 지금의 시장이 어떤지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났고 또 ETF 승인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진행하는 시기에서 이 산업도 꽤 커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산업 영역도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올해 말까지 꽤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본다면 한 6대4 정도로 여전히 가능성이 좀 더 있고 근데 반대로 어떤 시장의
뭐 시장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미 대선도 같이 엮여 있겠죠. 그런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지금보다 더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투자에 있어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세웠다면 그 투자 원칙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원칙이 예를 들어 뭐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단기로 내가 100을 넣었는데 70에 손실이 오면 그 손절을 하겠다 이런 손절 계획이 있어야 되고 수익을 만약에 실현하면 뭐 150까지 올랐다면 150에 일부 수익을 실현하겠다 아니면 전체를 수익 실현하겠다 이런 그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되고 그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라면 그 플랜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랜대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과감하게 그렇지 않고 자기 계획에 이게 안 왔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에 그냥 남들이 다 사고 있으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사고 그거의 가장 큰 문제는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리스크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원칙을 자기만의 원칙을 지금이라도 세워서 이런 게 오면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만약에 그 3년 계획이었다면 지금의 시장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좀 종합적인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 투자 포트폴리오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대로 플랜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표님이 고수하시는 투자 원칙은 무엇인가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칙이 있긴 한데 저는 일단 손실이 없는 그래서 그 손실 구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투자 원칙이고 그래서 자금 늘릴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진입 시기를 아무튼 제일 저점일 때 들어가는 걸 항상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렴할 때 최대한 저렴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남들이 아직 관심 없을 때 그때 들어가서 좀 기다려서 어느 정도 이제 장이 올랐을 때 그리고 관심을 가졌을 때 그때 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제 투자 원칙의 첫 번째인데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 저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찾으면 그 내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전체가 다 잘 되지는 않거든요. 그중에 이제 일부가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원금은 다 다시 찾습니다. 원금이 만약에 뭐 1,000이 들어갔으면 그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2,000 이상을 넘거든요. 그러면 그때 1,000을 그냥 다 찾는 거예요. 다 찾고 나면 1,000이 남잖아요. 근데 그 1,000은 없던 돈이에요. 손실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1,000부터는 이 1,000이 어떻게 되든 나는 계속 무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무손실이 구간이 발생하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심리적으로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뭐 차트가 어떻게 가든 좀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뭐 사실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해지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자금적인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좀 더 분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그러진 않지만 자산이 보통 우상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고 그런 전략을 대부분 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고점에서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이걸 경험을 삼아서 이러한 전략으로 바꿔서 최대한 수익을 실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현된 수익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하게 되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승리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뭐 어렵진 않아요. 그 원칙을 세워서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죠. 어쨌거나 이제 원칙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오고 본인만의 원칙대로 하면 괜찮은 시장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의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비트코인의 저점일까요? 지금이 이제 만약에 그 1억에 못 들어가신 분은 지금부터 좀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가격을 유심하게 봐서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쯤에 들어갔다가 언제쯤에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저점은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나요?
정확한 저점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전체의 시장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뭐 차트로 보면 요즘은 차트 보기 간단한 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월봉, 주봉, 일봉 요 세 가지 관점만 좀 보면 되고 그 세 가지 관점 봤을 때 지금 월봉 기준은 여전히 상승장이거든요. 근데 주봉 기준은 이게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봉도 하락일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일봉과 주봉에서 추세가 하락인데 이 하락이 계속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월봉이 그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 그 패턴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락이 끝나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봉하고 일봉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일봉은 왔다 갔다 합니다. 상승을. 근데 주봉 기준으로 주봉이 하락으로 지금 간지 며칠 됐는데 더 지나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전환이 된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죠. 더 좋은 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기 전 시점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있고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시그널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월봉도 여전히 그 상승인지 그러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서 내가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주봉이 전환을 했으니까 그렇게 밑으로 쭉 떨어져서 전환한 시점에서는 또 당분간은 또 꽤 오릅니다. 그렇게 올랐을 때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또 더 장기적으로 봐서 남들은 1억에 샀을 때 나는 뭐 8천, 7천, 뭐 6천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일단 미국 ETF가 반감기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원래 반감기가 진행되기 전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하고 반감기가 딱 시작되고 나서 과거 패턴을 보면 다 조정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아까 얘기한 전쟁이나 이런 이슈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의 과거 패턴과 똑같이 온 조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조정인 건지 아니면 그 전쟁 이슈로 반발되는 하락장의 시그널인지 이거에 대한 판별은 조금 더 시간을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똑같이 이제 반감기 패턴대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됐다고 보일 수 있고 ETF 승인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의 ETF 승인으로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반감기로 인해서 반감기 이후에 좀 조정을 받고 또 비트코인은 올라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얼마나 더 가능성이 있는지가 그 ETF의 어떤 승인 이후의 변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많은 자금 유입을 기대했는데 현재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떠한가요? 자금 유입이 그렇게 많이 유입은 안 됐었고 조금씩 그래도 유입은 계속 됐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이유에는 수익 실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일종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TF를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자들이니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 전쟁 이슈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전쟁이 발생했을 때 보통 하는 액션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보통 다 정리를 합니다. 대부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리되는 자산 중에 비트코인 ETF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홍콩 ETF도 이제 막 거래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홍콩 ETF는 사실 아직까지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이제 거래가 막 시작됐으니까 정확한 건 알 수 없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홍콩이 굉장히 자금이 많이 거기 있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에 비해서 너무 작고 그렇다고 또 홍콩에서 중국의 자금을 다 또 끌어올 수도 없는 약간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홍콩 ETF는 사실 자금이 많이 유입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아시아권에서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큰 것 같고요. 그런 의미 플러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ETF를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안 한 이더리움 ETF를 최초로 승인했다는 것은 홍콩이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좀 주도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 홍콩하고 이 싱가포르하고 약간 비슷한 좀 다르긴 하죠. 약간 경쟁 느낌이 좀 있거든요. 경쟁 느낌이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많은 그 암호화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많고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거기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마 홍콩에서 지켜봤을 것 같고 그러한 걸 보다가 계속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싱가포르보다 먼저 우리가 이 ETF를 해서 이쪽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주도해 나가자. 뭐 이런 의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하고의 약간 경쟁 비슷한 관계 이런 이슈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힘들고 앞으로도 뭐 금방 거기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요.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그 의지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콩 하면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 홍콩 ETF 승인이 중국 자금 유입을 의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에서는 직접 못하니까 홍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고 중국 자금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뭐 홍콩의 법인 회사를 통해서 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좀 투자의 길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직접 중국의 자금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홍콩을 통해서 홍콩의 법인 기업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린 거거든요. 그런 입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거죠. 예전에는 아예 중국 기업들이 비트코인 자체를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못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길이 100%는 아니지만 꽤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홍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게 중국까지 이제 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아시아 시장은 뭐 우리가 이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국 본토에서 홍콩 ETF 통한 거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 정보가 정확히 공개는 안 됐는데 중국에서 그 가입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향후에 그 오픈이 될 것 같고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홍콩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에서 직접 하기에는 아직 오픈된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트코인 ETF는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많죠. 뭐 일반 투자자들이야 거래소에서 투자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자금을 굉장히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주식도 하고 뭐 채권도 하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자산을 뭐 투자 개념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해지 개념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이 뭐 가격이 큰 변동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기업에서 조금 스터디해보면 이게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투자금이 더 많이 몰릴 거고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투자했던 시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시장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 비트코인 ETF가 의미하는 반대. 그러한 비트코인 ETF 시장이 이제 열렸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다 판단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뭐 2, 3년, 5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커져 있을 거고 시장 참여자도 지금과는 다르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ETF보다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훨씬 크다는 분석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격적으로는 훨씬 크죠.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자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전적인 자산인 거죠. 그래서 가격이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그 볼륨은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자산은 아직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뭐 이제 막 탄생한 뭐 십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뭐 투자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거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자산도 굉장히 괜찮고 비트코인 ETF가 의미하는 바는 비트코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나아가서는 홍콩에서 이더리움 ETF도 승인했지만 이더리움 ETF가 가진 장점은 기존의 전통 주식시장에 파생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 위에서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굉장히 쉽게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파생 상품들도 계속 ETF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다른 것들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시장이 비트코인만 있지 않고 이 전체 시장을 보면 굉장히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거죠. 결국에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거니까 물론 이제 가격의 등락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고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결국에 시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거래된다면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크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결국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은 투자 자산으로 좀 대하는 게 맞고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투자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인 거예요. 이게 투자 자산이 매력적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걸 투자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좀 커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 현물로 이렇게 사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이 투자 시장에는 그 트레이더들의 트레이딩 볼륨도 굉장히 커요. 그들은 변동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오를 때도 수익을 내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도 한국말로 하면 공매도라고 하고 뭐 숏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숏 포지션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근거에는 거래 볼륨이 굉장히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ETF, 비트코인 ETF 시장 메커니즘에도 그 메커니즘이 다 있습니다. 그 내부적으로 그런 뭐 차익 거래도 있고 공매도도 가능하고 다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더 볼륨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당분간 지속이 될 거예요. 그렇게 지속이 한참 지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많은 기관 참여자가 모이고 거래량이 많아지고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켓이 이렇게 경쟁의 그 관계를 계속 가지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가격이 이제 큰 변동성이 없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안전 자산을 인정받는 때가 되고 그때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뭐 가지고 있는 자산 정도가 되는 거죠. 투자 수익률은 뭐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최초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는데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홍콩에 이더리움 ETF 승인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 호재 같은 거죠. 호재가 뭐 과거부터 가장 큰 호재는 그 합의 알고리즘이 바뀌는 POW에서 POS 그러니까 직접 채굴기로 하다가 지금은 뭐 지분 증면으로 채굴기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한번 크게 바뀌었고 뭐 최근에도 뭐 업그레이드가 있었죠. 그래서 큰 업그레이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항상 뭐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더리움 ETF도 마찬가지로 홍콩이니까 좀 작기도 하죠. 홍콩 ETF 승인 자체가 이더리움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ETF 승인하면 그때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라든지 좋은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계속.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장을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더리움과 그 모든 알트코인들은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더리움도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엄청난 호재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더리움이 혼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지금까지 흘러왔었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홍콩에서 승인됐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그냥 뭐 가격 변화가 크게 없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근데 미국의 ETF 승인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가격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좀 큰 이슈고 홍콩은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더리움 ETF 승인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더리움의 경우 좀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뭐 개수도 2,100만 개 딱 한정돼 있고 그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채굴하는 거고 비트코인 하나 가지고 있으면 계속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걸 채굴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 이더리움이 연말이 되면 1점 몇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ETF로 승인했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식시장에는 없던 개념인데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라는 게 있긴 하죠. 근데 현금으로 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주식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어도 좀 늘어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기존의 주식에 있던 그런 개념하고는 다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채굴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전통적인 그 ETF 시장에 넣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경우에 그 비트코인은 한 번도 비트코인 판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을 판매를 했어요. 물론 현금으로 판매하진 않았고,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받아서 이더리움을 줘서, 뭐 같은 코인으로 받아서 코인으로 줬기 때문에 뭐 증권선 여부나 이런 데서 법적 그 분쟁이 좀 다른 개념은 있지만 여전히 판매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은 하긴 할 텐데 당장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어떤 독특한 특징들 때문에 금방 승인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이더리움이 승인이 된다면 이거는 그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포함한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 어떤 명목상 어떤 근거를 제거해 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더리움 ETF 승인을 굉장히 늦게 할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걸 해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해달라고 하는 거죠. 솔라나도 해달라고 그럴 거고, 뭐 트론, 뭐 리플 뭐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죠.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 거죠. 다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 선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할 거고, 그런 규정들을 잘 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시간이 걸려도 이게 되면 알트코인 시장은 굉장히 큰 호재인 거죠. 알트코인들을 ETF로 올릴 수 있는, 올리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볼륨이 커지니까 굉장히 큰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알트코인 불장이었던 때와 현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비트코인을 한번 일단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과거에 보면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했을 때 그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대부분의 메이저 가격들은 정고점을 돌파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제 가격을 못 찾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비트코인이 어떤 정고점 돌파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의 어느 정도 시기에서 자기의 그 가격을 흐름을 유지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막 그 폭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알트가 이제 정고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시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가 어느 정도 가격을 갖추고 알트들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이제 그쪽 입장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 시장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성숙했어요. 성숙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어떤 알트코인을 만드는 팀들이 있는 거고, 팀에는 가장 주요 핵심이 알트코인을 만드는 개발진들인데, 개발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 블록체인 시장에 더 많이 늘었고, 이들의 실력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개발자들을 투자하는 VC들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VC들 말고 이 암호화폐 시장만 투자하는 VC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들의 자금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꽤 있죠. 그래서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주요 알트코인들이 정고점을 가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 새로운 알트코인들이 나와서 그 알트코인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일부 알트코인들은 정고점을 못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알트코인이 시장에 어떤 큰 그 펌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장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을까요? 시그널은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은 아직 정확하게, 그러니까 올해로 봤을 때 본인의 가격,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찾으려고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을 찾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급격한 변동 없이 어느 정도 뭐 횡보장에서 뭐 조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좀 조정이 있던 거고, 그리고 이 이슈에 비트코인의 어떤 흐름이 중요하죠. 그것들을 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한 번 더 만약에 올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때부터 알트코인들이 뭐 펌핑이 일어나거나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비트코인이 큰 어떤 변동 없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유지한 그 시점이 알트코인의 다음 불장을 기대하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끝났을 때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비트코인 불장이 끝났을 때, 그리고 불장이 끝났는데 비트코인이 안 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펌핑이 시작인 거죠. 상승할 만한 알트코인을 잘 고르는 법이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대부분은 진짜 그 의미 없는 알트코인들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 알트코인의 옥석 가리기는 크게 이제 섹터를 좀 분류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트코인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뭐 확실한 그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까지는 지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을 볼 때 실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비트코인하고 다르게 이더리움에서 뭐 우리가 뭐 데비라고 하고 디파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막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플랫폼 코인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 코인들, 플랫폼의 기술이 있는,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 뭐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어떤 기능들을 하는데 이더리움보다 좀 더 낫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더리움만으로 안 되는 그거를 보완해야 되는 그런 실제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게 100% 완성된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 기존과는 좀 다른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 그 개발진들이 굉장히 우수한 개발진들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없던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주요 그 알트코인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냥 대부분의 많은 그냥 사람들이 투자하는 알트코인들은 그렇지 않은 코인들도 많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 위에서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ERC20 토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와서 교육을 받으면 제가 한 10분 가르쳐 드리면 10분 만에 코인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D님도 제가 맞추고 만약에 가르쳐 드리면 바로 PD님만의 코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99% 이제 쓰레기라는 그런 용어를 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실제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 코인이나 저 코인이랑 같은 건데 뭐 똑같이 보내고 받고 뭐 거래소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죠.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른 것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할 때는 기업을 분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장에서는 분석할 때 그 기술력을 조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실제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겉만 화려하게 해놓은 기술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공 지식이 있으면 좀 좋은데, 아무래도 뭐 컴퓨터 쪽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 쪽 전공을 하면 유리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 보니까 꼭 그런 전공이 아니어도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다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주식시장과 다르게 정보가 좀 한계가 많고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눈여겨보시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제 플랫폼 그 코인들을 이제 주로 투자를 하고요. 알트코인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그 시총을 쭉 보면 뭐 솔라나 같은 것도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뭐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뭐 플랫폼 코인 중에 하나고, 저는 뭐 코스모스 생태계의 플랫폼들 주로 보는데, 거기는 플랫폼 자체를 만드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끼리 서로 연결하는 그런 쪽을 좀 제가 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새롭게 생기는 최근 트렌드의 그 주요 플랫폼 코인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레이어 2라고 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이더리움의 어떤 확장성을 개선한 레이어 2들이 또 그런 플랫폼 코인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기술력이 있는, 그래서 어떤 단기적으로 성장하는 거 말고, 근데 그 문제는 그 많은 플랫폼들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다 살아날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은 다 사라질 건데 어떤 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기는 힘드니까 어느 정도 좀 분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산을 한다면 비트하고 이더는 끝까지 살아남으니까 잘 모르면 비트하고 이더만 하시고,
조금 더 한다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어떤 플랫폼 코인들에 뭐 두세 개 정도 분산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크립토 시장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이 크립토 시장은 그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를 들어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렌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비트코인은 완성품이어서 더 이상 여기서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뭐 최근에 트렌드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투자할 때 뭐 큰 트렌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하는 트렌드는 이더리움부터 모든 알트코인들.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완성품이 아니고 이더리움도 지금 계속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쓸 수는 있지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도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발전 과정 중에서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개선해서 기존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게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에 대한 트렌드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밈코인 같은 거죠. 어떤 그냥 밈적인 요소로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이 암호화폐 투자의 시간이 일반 주식 시장에 비하면 뭐 한 10년, 그러니까 10년 갈 걸 여기는 1년 만에 다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뭐 일주일을 살면 거의 한 반년을 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트렌드를 혼자서는 다 쫓아갈 수 없죠. 그래서 뭐 팀원이 한 100명이라면 이렇게 하나씩 파트를 나눠서 그 트렌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개인이 사실 이 트렌드를 다 쫓아갈 수는 없고, 저도 그래서 다 알 수는 없고 매번 놓칩니다, 트렌드를. 그래서 그만큼 빨리 변하기 때문에 빨리 변한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트렌드가 나와서 그런 시장이 갑자기 올랐다가 그런 그 어떤 섹션이 그렇게 해서 올랐다가 또 금방 또 줄어들고, 또 다른 섹션이 올랐다가 줄어들다가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어떤 섹션들이 오더라고, 어떤 섹션들은 그게 또 주류가 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뭐 10개 정도가 이제 트렌드를 탔으면 9개는 사라지고 1개가 남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VC들이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 뭐 10개 회사를 투자한다고 하면 보통 10개 회사 하면 1개 살아남는 거고 9개는 버린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1개가 보통 이 9개가 망하더라도 1개 보통 한 100배 되니까 이게 다 상쇄하고도 남죠. 그런 식으로 이제 VC들이 투자를 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게 생기는데 이것이 새로운 게 잠깐 반짝했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다가 1개가 대박이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 초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렌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최근 트렌드는 어떤가요? 최근 트렌드는 뭐 AI 쪽하고 AI 쪽이 트렌드였고, 그리고 뭐 디핀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어떤 실제 그 뭐 전자기기에 그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하는 그러한 게 과거에 있었는데 올해 좀 트렌드로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거가 아마 가장 큰 2개의 트렌드 같습니다. 그런 시장이 최근에 많이 성장을 많이 했었고 특징들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근데 이 두 섹션에서 성장을 하는데 보면 성장한 코인들 중에 진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짜도 있고, 아니면 막 스캔도 있고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기는 힘든데 또 이런 트렌드가 올해는 계속 유효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업계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업계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의미는 뭐 작년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작년 재작, 그러니까 테라 사태가 일어나고 비트코인이 2만 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대부분 되게 힘들었고, 그때 정리된 회사들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심한 혹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살아남은 기업들은 비트코인도 꽤 많이 올랐고, 그리고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순간을 견뎌낸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는 겨울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사업적인 입장에서는 좀 힘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는 좋아져서 뭐 자금 상황 이런 건 괜찮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블록체인 쪽에 그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규제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딪혀서 사업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더라도 법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막히는 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은 법인을 해외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차선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시장 자체는 좋아졌다. 근데 그래서 그 시장을 견딘 사람들이 오래 남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규제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뭐 다른 나라도 아주 뭐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어쨌거나 겨울을 견딘 기업들이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러한가요? 실제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금융도 사실 우리나라 금융도 또 기본적으로 좀 폐쇄적이고, 그 정책에서 적용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에 보는 뭐 홍콩만 봐도 굉장히 급진적이잖아요.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했으니까 우리나라로서는 꿈도 못 꾸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홍콩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홍콩이 더 불리했지. 중국의 힘이 있고. 근데 거기서 해냈는데 우리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열려있는 나라고 자유민주주의인 것 같고 굉장히 자본주의 그 나라인 것 같지만 또 정치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제가 정치 쪽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로 봐서는 굉장히 그런 것 같다. 보수적인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더 열려있지 않다.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난히 폐쇄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유난히 폐쇄적인 이유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결국에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승인하고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뭐 쉽지는 않은 거고, 그 금융 자체도 워낙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좀 독특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부터가 굉장히 독특하죠. 뭐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발전을 하는데 주식 시장은 굉장히 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금융 산업이라고 하죠. 금융 쪽. 이 산업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선진국이진 않다. 가까이 보면 일본만 해도, 일본은 원래 선진국이었으니까 일본은 뭐 이 암호화폐 쪽에 굉장히 급진적이거든요. 굉장히 과거부터 했었고. 그래서 거기는 원래 금융의 선진국이니까. 금융 쪽은 일본이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중국은 원래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홍콩 같은 그런 데서는 또 금융의 메카로 잘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중간에 있는데도 다른 부분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금융 부분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게 금방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워낙 그 위에 힘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에 좀 한계를 많이 보죠. 안타깝지만 개선을 해야겠죠. 저번 출연 때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상용화가 되면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금융 같은 경우에 금융권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지금 아니죠. 과거에 개발일도 했었고 금융회사랑 같이 이제 뭐 보안 쪽도 일을 했었는데, 금융 시스템에,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에 보면 그 보안 쪽 인프라에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도 보안이 완벽하지 않아서 또 비용을 투자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 시스템을 인터넷 뱅킹 쉽게 사용하지만 그 뒤에는 그 보안의 인프라에 들어간 비용이 엄청 커요. 그 말은 그러니까 방어막을 많이 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 시스템 자체가 보안이 튼튼한 게 아니고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놓은 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데, 그러한 거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그 핵심의 기능은 굉장히 취약한데 그걸 이제 다른 방편은 이제 막는 거고, 실제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러한 어떤 막고 있는 망들을 다 뚫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어떤 측면에서 맞지만, 근데 실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금융이 그 뚫리도록 놔주진 않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게 만약에 뚫린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도 결국에 다 이제 변화를 줄 거고, 똑같이 만약 비트코인도 그런 것이 위협이 있다면 또 변화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이 지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같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썼던 스마트폰 말고 그냥 일반 폰들은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뀌는 거죠, 그냥.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그런 어떤 암호화기 기술이라고 하죠. 암호화기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발전하면 이제 간단하게 교체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금융권도 바뀔 거고 비트코인도 바뀌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 금융 시스템은 비트코인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상 한계가 항상 존재하죠. 대표님의 채널에서 희망과 공포에 베팅하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인가요? 이게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감을 할 텐데 오랫동안 투자해 분들은 더 공감할 거고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도 이제 공감할 텐데 대부분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게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치면 뭐 1억에 있으면 그때 1억 찍으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안 오던 분들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참 답이 어렵죠. 지금은 좀 늦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조금 기다려봐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막 1억 정고점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요. 그러니까 희망적이죠.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너무 희망적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갈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기거든요. 결국에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그런 감정에 끌려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 기쁜 감정에 너도 나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삽니다. 사고 나면 이게 떨어지죠.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다가 결국에 이제 손실 보고 정리하는데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진짜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버티다가 정말 이제 공포스러운 장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못 견디고 이제 대부분 떠나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이제 비트코인을 안 보다가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정리했다가 다시 비트코인 장이 오니까 또 이제 과거의 기억은 생각이 안 나고 다시 이제 고점에 또 들어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희망에 차 있을 때 대부분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견디기가 힘듭니다. 나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보통 그때는 좀 기다리는 게 좋죠.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 파는 시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희망이 차 있으면 그때는 정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그때 없었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장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공포장이 또 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막 욕하고 막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시기가 와요. 그런 시기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이제 조용히 이제 비트코인 하나 둘씩 이제 샀다가 사람들이 또 화나고 있을 때 그때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의 패턴과 반대로 하면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는데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비결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유심히 살피고 사람들이 너무 희망에 막 차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막 다 떠나가고 막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좀 투자를 기회로 보고 잘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근데 조건은 그 투자한 자산이 괜찮은 자산이어야 됩니다. 조건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알트코인 중에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괜찮은 자산이란 전제하에 그렇게 이제 투자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그럼 지금은 장을 눈여겨봐야 하는 시기라고 봐도 되나요? 그 지금은 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좀 눈여겨볼 시기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만약에 진입을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 유심히 살펴보면서 진입 시기를 잘 고려해보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은요? 비트코인이 사실 뭐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최근에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면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멘탈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긴 관점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